네, 저희 중앙대학교에 첫 번째 현장 실습 방문 그리고 사무소 소개와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파크이즈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우리 거기에 수장이신 박인수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따 박인수 대표님께서 이제 사무소 소개해 주시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박인수 대표님과 인연이 많이 깊어요. 그럼요. 근데 원래 친한 사람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박 대표님 우리 언제 처음 뵀는지 잘 기억 안 나죠. 이렇게 세건협에서 온다 갔다. 네, 언젠가 시점이죠. 그 사연은 굉장히 오래된 지인이신데 또 현재 우리 그 세건축사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각종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가령 일단 뭐 또 여쭤보겠지만 한국건축사협회 창립 준비도 지금 하고 계시고 건축 실무회에 또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근한 게 바로 옆에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우리 그렇죠.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나오셔서 이제 영국 유학도 하시고 이제 아이아크라고 아주 우리 유걸 선생님이 계셨던 아주 한국을 대표하던 사무소에서 오래 경험하셨고 그래서 한번 이제 편하게 이제부터 우리 박 대표님의 학창 시절 이게 주로 학생들 상대로 하는 어떤 교육 영상이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풀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중앙대학교에서 손세관 교수님으로부터 주거의 주거학이라는 주거학. 사실 손 교수님한테 제일 잘 배운 건 현상학이죠. 현상학을 아주 잘 배웠고요. 번역하느라고 아주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제가 참 고등학교 때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거의 바닥을 쳤던 사람. 대학을 어떻게 보면 건축과를 알고 간 건 아니었고요. 저희 집에서 제일 좀 가깝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또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리고 사실 뭐 대학을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다닐지 안 다닐지도 잘 모르던 그런 시절이. 근데 제가 아주 스승을 잘 만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1학기를 지나면서 그때 전공과목이 1학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도학하고 건축, 세계 건축사가 교양처럼 전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한 학기를 들었는데 이거 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특히 세계 서양 건축사에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제일 불만이었던 과목이 세계사였는데 이런 세계적인 역사를 건물로 배우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때 1학년이겠는데 그때도 이제 요즘 스페이스 타임 앤 아키텍처라고 기디온이 쓴 책을 봤는데 1학년 사실 그때 한국에서 1학년에 그걸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잘 배우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대학교 2학년부터는 대학원을 갈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모든 여름에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잘 벌었고 사무실에서 되게 귀염 맞았어요. 어디 사무실이거나. 왜냐면 그때 대학교 2학년짜리들이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인턴하는 경우가 더군다나 그때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대학교 한 3, 4학년 때는 도면도 그리게 되고 이렇게 아파트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 대학 시절이 사실 한국사로 보자면 한참 좀 데모를 학생들이 많이 할 텐데 87년도. 네, 그때 데모는 안 하셨나 봅니다. 데모를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 일반적으로 참여 안 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한 번도 그 수업을 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특히 우리 김광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은퇴하셨지만 학생들이 좀 나쁜 얘기인데 그 최루가루를 칠판 밑에다 뿌려놨어. 분필가루처럼. 근데도 수업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네. 덕분에 아주 공부를 잘했던 네. 대학교를 아주 저는 의미 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유학은 언제 가셨죠? 유학은 이제 그리고 나서 범화 건축이라고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 갔는데 제가 뭐 여러 건물의 유형이 있겠지만 그 병원이라는 게 되게 힘들고 더군다나 종합병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회의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이제 대학병원 소위 이제 의료를 연구하는 그런 종합병원에 가면 뭐 예를 들면 동물이 뭐 소부터 시작해서 없는 동물도 없고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MRI나 이런 원자력 시설들 복잡해요. 한 5년 하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우리 김종근 회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유학을 좀 갔다 오면 어떻겠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 쫓아내려고 그러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다시는 오지 마.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뭐 이렇게 특별히 그 준비는 안 했지만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이제 계속했죠. 그거는 있었지만 그 외에 뭐 별다른 유학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영국에 가면 AA 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재밌는 건 그때까지만 인터넷이 없어서 입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갔어요. 짐 싸서 갔어. 비행기 표 사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입학을 하고. 아마 그 당시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으로 보통 많이 가는데. 그렇죠. 근데 나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갔다. 사연이 그렇게 있으셨군요. 우리 회장님이 정해주셨고 학비도 주시고 월급도 주셔서 그때가 이제 IMF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자꾸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2배가 드신 거죠. 원래 우리 건축에서 선배 때 세대로는 김종규 선생님이 저보다 앞에 가시고 그분이 이제 제가 그것도 가서 BDP라고 그 우리나라 큰 회사 같은 영국 회사인데 거기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네, 거의 두 번째 세대로 가신 걸로 그렇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민현식 선생님도 연세 드셔서 잠깐 나중에 가신 거고 그런 식으로서 거의 두 번째. 그때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마 한국인 중에 이 영국 유학은 많지 않았던 걸로. 가서 진짜 물만 났어.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대학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대학 때 되게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그 한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대학 그 영국에 가서 텍스트들이 제가 대학원 때 배운 거랑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걸 내가 배우고 있었구나. 그걸 더 알게 됐죠. 사실. 그럼 어떻게 유학 시절 좀 재밌는 에피소드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그 상을 받았죠. 그 전체 깨 같은 본인 이제 PR. 그래서 또 상금 받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월급도 받고 학비도 받는데 장학금까지 받아서. 그래서 이제 북유럽 끝에서부터 남아프리카 끝까지 2달간. 그때 이제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요. 진짜 인생에서 어딜 가나 이제 환영받는 동양인이죠. 왜냐면 시골에 있는 애들니까 예를 들면 카프리라는 섬이 있는데 그런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너무 신기하고 여자애들이 이런 애가 다 있고 이렇게 생기네. 그런 재밌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학업으로서는 거의 영국 유학이 마지막이신 거죠. 학교를 다니는 걸로는 그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이후에도 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저기서 좀 배웠어요. 따로. 그러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아이아크에 바로 입사하셨나요? 아이아크는 사실 유 선생님이 제 은사예요. 은사시고. 그러니까 3학년 때 은사고 4학년 때도 은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재밌는 건 평창동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88년부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그 유 선생을 도왔던 사람이 안호성 회장님이에요. 근데 안호성 회장님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한 1년간 거기서 일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헤어졌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우리 범화 건축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럼 유학 갔다 왔으면 범화로 복귀를 일단. 사실은 오라는 뜻은 말씀은 없었는데 그 양심상 안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는데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더니 이제 일이 없어지고 사무실 인원도 막 줄고 막 그래서 그때 몇 년도였죠? 그게 99년 IMF 직후의 시점에 99년 2000년 뭐 그때쯤인데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직원이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한 40명쯤 됐던, 그러니까 그 당시 40명이면 굉장히 큰 회사예요. 히림이 한 50명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한 7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발발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회장님이 되게 이제 이북 우리 김종근 회장님 이분이 이제 아주 자수성가하시고 대단한 분인데 너 이제 유학 보내준 게 여기 붙잡아 두려고 한 게 아니니까 어디든 가도 좋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디를 가든 허튼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허튼 짓일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처럼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허튼 짓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김 회장님께서 조금 영향을 인생에 많이 주셨어요. 예, 많이 주신. 저한테 인상 주신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김종근 회장님은 되게 이렇게 좀 무서운 분이니까 회사 보스로서 이렇게 직원으로 만나면 막 그 앞에서 발발발 떨어요. 무서워. 너 이게 벽달 몇 장인 줄 알아? 그런 거 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마 그때 그 당시에 큰 회사가 히림, 해안은 없었고 뭐 몇 군데 이제 회사들이 뭐 좀 잘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를 갈 수가 없더라고. 왜 갈 수가 없었냐면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리고서 다른 회사가 가서 막 기여하고 이런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30살에 개업을 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 예전 저희 때 아뜰리에 맞추면 개업이라고 생각했지 딴 데 가는 건 조금 배신이야 뭐 이런. 개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했어. 공사랑 같이. 그러다 이제 또 한번 크게 망합니다. 그 당시 나이에는 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한 5천만 원? 그 당시에? 그래서 크게 망했어. 망한 다음에 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가 30살쯤이었는데 이제 유 선생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큰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때 김정임 씨도 있었고. 그렇죠. 김정임 씨가 좀 먼저죠. 네. 그래서 몇 분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김정임 씨도 그동안은 뭐 우리 김인철 선생님 사무실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혜림 씨 사무실에도 있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 옛날에 그렇죠. 지금 요런 학생들 유 선생하고 여러분 같은 나이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모일 거지 그렇게. 하태석 소장님 좀 나중에 들어오셨죠? 하태석은 제가 영국에 가서 데리고. 그 다음에? 좀 나중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아크가 아니라 맨 처음에 KY 아키텍처. 맞아. 기억난다. 그게 이제 유걸 선생 사무실. 약자, 성함 약자로 해서. 근데 유 선생이 이제 국내 면허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면허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다른 뜻은 진짜 솔직하고 담백하게, 유 선생 돕는 게 한국 건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길 아니까. 그래서 제 면허 그냥 쓰시라.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터 아키텍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병수 선생님 또 몇 분 갑자기 생각이 고주석 선생님, 헬렌막 선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다 이제 헤어지고 그러니까 인터 아키텍처가 이제 너무 길고 이름도 또 그때 서현 교수가 했던 회사 이름이 인터였던 것 같아. 근데 그 인터가 이제 그 광장 서울시청 광장을 되면서 우리가 인터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제 혼돈되더라고. 그래서 아이아크로 인터 아키텍처가 아이아크로 바뀌어. 면허 있으시다고 인수 아키텍처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거 하면 애들 안 좋아해. 왜냐면 지금 파크니즈는 아무리 봐도 그냥 그렇죠. 박의 파크.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이아크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요런 회사, 우리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규모의 회사가 되었고 상당한 프로젝트들을 했으니까요. 큰 경험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 나이가 43살이었는데 서울시청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시청 아주 유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좋은 프로젝트들도 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그 기술 그러니까 한국 건축을 이렇게 볼 때 제일 문제가 자재가 너무 나쁜 거. 그다음에 자재가 너무 단조로운 거.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런 신규 개발품들이 잘 안 나오는 거. 그런 것도 문제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런 건설과 설계와의 정확관계. 그다음에 설계 자체의 문제.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좀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해보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나와서 바로 차렸습니다. 저희 회사를 차리고 사실은 저희 회사 쪽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모토를 스마텍이라고 했다고. 그게 이제 아키텍에서 조금 바꾼 건데 아키텍이 아무래도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키라는 말이. 그래서 그 당시 스마트한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소위 어떤 뭐 인텔리전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하다는 게 이제 그 건축주한테도 존재 자체가 스마트해야 어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결과물이 또 스마트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크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파크이즈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일단 표지 화면으로는 요즘 아마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래학교 떠 있고 또 그다음에 원래 박인수 대표님이 친환경 건축 분야나 또 BIM 이런 쪽을 굉장히 빨리 시작하셨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우리 특집도 만들고 네네네네. 세건협에 그 건축가사의 특집도 하시고 그래서 간단히 그 파크이즈 독립하신 다음에 좀 대표작 몇 개만 또 그 작품의 의의 같은 거 설계 개념 한번. 지가 해놓고선 지가 뭐 의의를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도시 생활이거든요. 농촌 생활보다는 도시 생활. 그러니까 도시 주거가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였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도시에서 산다는 게 이제 아파트에서 산다는 거로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좀 못 가진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주택을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고요. 몇 개 또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건축이 너무 법에 매여 있다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그 친환경 건축이라는 게 뭐 이렇게 에너지 세이빙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이나 라이프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한 걸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이라는 게 이제 물론 제로 에너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전혀 없고 저도 그런 거 좋고요. 근데 거긴 플러스 알파에서 예를 들면 인도어인데 약간 아웃도어 같은 느낌 아니면 아웃도어인데 약간 인도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사람들은 인도어에서 되게 세이프하고 이렇게 약간 그 쾌적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온도나 이런 습도나 이런 게 관리되니까. 근데 그걸 아웃도어에서 그런 건 할 수 없을까? 또 반대로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를 막 열나 쓰고 하면은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내에서는 약간 지금 좀 밝고 좀 그 아웃도어 같은 느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그 찌들어 살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그 아이악 하면서도 그랬는데 저는 늘 그 좀 고급 건물보다는 보편타당한 정도 선에서의 건물. 그리고 제가 기록을 몇 개 갖고 있죠. 또 이제 싼 건물. 좀 공사비가 어떤 친구들은 싸고 좋은 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싸고 좋은 건 무슨 뜻이냐면 비싸고 좋은 거에 상대 개념이 아니라 좋은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거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밸류 대 코스트가 있으면 코스트가 올라가고 밸류도 올라가는 건 비싸고 좋은 거라면 코스트는 가만히 있는데 밸류는 가만히 있는데 코스트가 떨어지면 싸고 좋은 건물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할 수 있고 그거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IM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요거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우리가 아이아크 있을 때 그 판교에 하우징을 했었는데, 그때 핀란드 건축가랑 같이 일을 했어요. 저희가 한 연말이었는데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연락이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해서 뭐 사이트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해놨는데, 그 연휴 끝나고 그 핀란드에서 왔는데 3D 마들, 단면, 평면, 인면 다 그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다 메일을 열어보고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 아키캐드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걔네가 이제 그 당시 아키캐드 버전이 상당히 낮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템플레이트하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빨리 픽스업 해가지고 쫙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레빗을 샀습니다. 아, 옛날에 기억납니다. 그래서 레빗 그때 바로 사서 3D로 바로 작업하신다고. 진짜 무모하게 제가 우리 직원들을 아주 못살게 굴어서 오토캐드를 사용하지 마라.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도면책 이 한 권에는 아키캐드로 그린 라인이 한 줄도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안 되면 가서 오토데스크 부셔버릴 거다. 다 사기친 거면. 그러면 우리 현행 건축법상 인허가 도서는 아직도 법적으로 평면, 단면, 인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납품하는데, 뭐 레빗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전혀 그건 이제 불편함 없이 그 BIM의 개념을 보면 BIM은 모델링이지만 도면을 추출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BIM으로 해도 납품은 도면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면도를 추출해내는 거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또 하나가 원래 그게 처음 개발될 때는 뭐 적산이라든지 그렇죠.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되는 전제 하에서 이게 그 사이에 시스템이 쓰는데, 저희가 그걸 해서 되게 덕을 많이 본 게 뭐 이런 시공사나 이런 그 견적하시는 분을 낮춰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설계 납품을 하고 시공사가 되고 뭐 이렇게 맨 처음 미팅에서 시공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 분들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계속 공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내역에서 뭐가 빠졌다는 등 해서 설계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그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아주 일부.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보통 설계자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도면에서요, 내역에서요, 전등이 6,200개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4,000개밖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럼 설계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합니다.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역 회사에서 준 숫자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헤매잖아요. 그때 우리 팀장님 옆에서 레빗을 켜서 엑셀표로 4,276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쪽이 이렇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싱 하고 꺼지.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몇 루베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한 3분 간격으로 즉답을 하면 답 죽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걸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했고, 물론 그게 그 당시 알았지만 오차가 있었어요. 하지만 즉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 없이 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BIM이든 어쨌든 그건 다 대부분 툴에 관한 것이고, 설계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효과적인데, 그렇다고 그게 어떤 설계에 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 사무소가 추구하는 건축에 큰 영향을 근본적으로 미칠 것인가 보면 아닐 수도 있다고. 그거는 보는데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죠? 결이 다른 거 얘기고요. 철학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툴하고는 다른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툴을 통한 철학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건축에 관한 생각들이 있겠죠. 그 생각들은 그대로 유효한데요. 이 툴 때문에 생기는 생각이 있어요. 이 툴을 다루다 보면 이런 것도 되네. 우리 V-Ray로 그 그림자 전부 분석해가지고 저 밝기 전부 했잖아. 그럼 조도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전등 없이도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이 정도면 되겠네.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큰, BIM은 또 하나가 이렇게 그런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판단하고 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사실 여쭤본 이유는 그 기술 철학이나 과학 사회학에 따르면 오히려 기술이 우리의 사상도 변화를 주고 그럼요.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건축 툴을 쓰면 그 사무소의 어떤 건축관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바뀝니다. 예, 그럼요.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벽돌을 여지껏 많이 잘 안 써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툴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써보려고. 이제 아프죠. 근데 벽돌은 많이 안 써봤습니다. 벽돌은 네. 사실 우리 박인수 대표님은 저희 건축계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단톡방에 보면 참 첨단 앞서가는 어떤 활동, 뭐 가령 소카 타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뭐 여러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는 재미있는 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건축계에 좀 앞서가는 어떤 선구자적인 또 이미지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좀 앞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파크이저가 지향하는 어떤 건축이랄까요? 네. 건축관 철학 뭐 이런 사무소에 한번 뭐 아직 저는 뭐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스마트한 걸 하고 싶은데 꼭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고급을 지향하진 않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웃도어 인도어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차피 사람은 집이 없을 때 바깥에 살았었거든요. 털옷 입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급의 어떤 하이엔드의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가장 보편타당하게 많이 있는 건물들이 조금 달라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아크 있을 때부터 이제 모래도 같은 값이면 모래도 하나 다르게 해야 되는데 모래도 하나 진짜 그래야 우리 밸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 하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비용이 든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코스트가 든다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꽉 쥐어 잡으면서 밸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밸류를 꽉 쥐어 잡고 코스트를 막 연락에 누른다든지 그런 거를 계속 시도해보고 있고 또 저는 그게 존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저랑 일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이제 시공사들한테는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주 어렵거나 뭐 골치 아픈 철학적인 담론을 까는 건 아닌데 보편타당하면서도 뭔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한 발 나아간 어떤 건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 아까 인터뷰 중간에 파크이즈 사무소 대표 작품 좀 소개시켜달랬는데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대표 작품은 가장 최근적인데 이제 그게 결국은 나래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장애인 학교고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휠체어도 갖다 놓고 이제 커브도 맨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행권 이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장애인 아까 제가 도시삶이라 그랬는데 도시삶의 일부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그 혹시 가정에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 특히 몇몇 질병들은 가족들에게는 일종의 형벌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아신다면 이 사회에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와 배려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그 관련된 가족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또 직접적인 그 친구, 그 장애인 친구의 그 생활을 보전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장애인들, 또 실버 이런 쪽에 관심,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특별히 그런 그 장애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 차별받지 않는 환경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시 공간에서 건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래학교는 시공상 좀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발주처하고 좀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양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만 저 안에는 제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환경에 관한 노하우는 거의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작이기도 하고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그 미랄학교는 참 저기 네네, 미랄학교 그 담당을 네. 그때 박인수 저는 대표님이시네. 2차 그 체육관 증축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 관심이 크게 있었어요. 그때 예. 그건 사회 문제가 크게 됐었기 때문에 그게 재판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공사 그렇죠, 못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예. 판사가 재판했는데 결론이 공사 중지가 됐어요. 그 판사의 판결 고약한 이웃들이라고 그 주변 그 반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어진 건데 아무튼 그런 근데 그 장애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장애가 없다면 그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 관련 시설을 경험한 사무소가 또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게 사회적 님비 좀 현상으로 또 건축 외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설계하시면서 굉장히 제가 듣기로 공사비 또 부족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에 당선된 안가 많이 그래서 축소돼야 돼서 일반 학교와 비슷하게 막 줄여야 되는 보이지 않는 그 난관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이고요.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하도 저 그 학교를 처음에 애착이 많이 가서 그 자재 벤더 그 자재 LVT 그러니까 학교 시설의 단가라는 게 너무 진짜 처참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처참합니다. 그래서 아니 바닥재를 너무 나쁜 걸 써야만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표준 스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비 100원이면 그 안에 쫙 그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벤더를 설득해서 야, 그 가격에 이 제품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했거든요. 해주겠대.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적이 없대. 그런 적이 없대. 그리고 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랬어. 네. 하여간 저희 짧은 인터뷰로 우리가 또 자세히 평면 분석하거나 이럴 때는 한계가 어려워서 네네. 크게 그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와 의 정도만 해서 네네. 시간상 그 작품은 이 정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우리 다뤄야 될 꼭지로 우리 건축가의 어떤 사회적 역할 또 건축이 가진 사회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 우리 박인수 대표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그 세건축사 협의회 회장이라는 아주 무거운 직책도 맡으시고 제가 알기로 매주 국회를 가신다고 사무소가 운영이 될까 이런 또 우려도 바깥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건축사협회 창립 준비 또 활동하시고 물론 인터뷰상 학생들 인터뷰라 자세히 그 일정은 소개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어반링크 아까 주거 도시 관련해서 어반링크라는 또 사회적 조합. 예 사회조합 활동도 하시고 공무원 축가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했었죠. 예,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좀 묶어서 이런 정도 소재를 가지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 한번 피력을 해주시면. 네. 제가 영국에서 자하아티스트 사무실에서 조금 일을 했었고 로텔담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전에 한국에서도 일을 했었죠. 근데 그 전엔 병원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분명했고 의사들 만나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일을 했을 때는 또 그 관련 그 뭐 말하자면 치프들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맨몸으로 인허가라든지 또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중에서 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굉장히 저희가 심의를 16번, 3년 동안 심의를 받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생이 성숙했어요. 사무실이 프로젝트가 다른 건 없으니까 이걸 3년 동안 심의를 받아야만 했고요. 돈 받으려면. 참 불쌍하죠. 고생이 원래 사람을 좀 성숙하게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니까 공무원하고 되게 친해졌고 공무원이 저의 진정성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얘가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러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게 심의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밝히긴 좀 그런데 등등을 듣고 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내가 이 사회를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다른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모르는 거야.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밭을 갈아야 되는 분야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씨를 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하려면 밭을 갈아야 되는 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밭을 갈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밭 간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제가 못 거두면 여기 계신 세 분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저 혼자 갈 수는 없고요. 근데 강요할 수는 없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같이 밭을 좀 갈아주신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받아간다.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된다. 그 밭을 가는 것으로서 저는 세건축사협회도 일을 하고 있고 한국건축사협회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바링크에서 건축가들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공공건축가들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성공적이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주로 뛰는 이 무대와 여기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서 플레이어들이 일정 부분 밭을 갈지 않으면 난 모르는 일이다. 나는 건물 멋있는 거 할래. 이거는 지금 한국 건축을 전혀 무시하는 일입니다. 좀 그렇게.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좀 앞서 가시는 분들이 살짝이라도 밭을 갈아주셔야 지금은 그래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밭이 너무 돌이 많거든요. 식물을 심기에, 경작을 하기에. 돌도 빼내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되어야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라기 이건 너무 거창하고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인터뷰를 보는 대상은 이제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학생 청자분들께서는 좀 밭을 간다는 게 좀 은유적이고 보일 수도 있어요. 좀 한 예만 들면 우리 사회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건축이 처한 모순적 현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는 세건축협회 지금 사협회 협의회 회장이지만 이게 조금 저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건 안우성 전임 회장님이 제가 2년간 안식을 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하는 동안 협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조금 생각은 했어요. 그 중에 요번에 하나 한 게 헌법 소원을 하나 했죠. 예를 들면 4m 미만 도로, 4m 미만 도로는 그 골목이 4m가 안 되면 그만큼을 셋백해서 대지를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게 법으로 돼 있어. 근데 그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 밀어야 되니까 땅이 그만큼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디귿자로 도로가 있는 거예요. 디귿자로. 그러니까 땅이 왕창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평을 지을 줄 알았더니 한 70평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평 주고 돈 주고 샀는데 얼마나 이게 불합리해. 근데 그게 건축가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허가 과정과 그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인허가를 그러면 집을 짓는 걸 쉬고 그걸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서 보상을 받고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을 짓고 에이 몰라고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사후에 건축가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요. 건축주들을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게 하나의 그 단서이긴 한데 우리나라 법률이 기본적인 체계가 60, 70년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 나라가 가난했고 행정 위주였고 그다음에 건축의 품질이 그때 낮았고 그런 트레디션이 지금도 모든 법률에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획일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리바이스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역할이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면은 그 집을 지으실 분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동료들과 같이 지내는 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랑 함께 일하는 또 학생들 또 앞으로 미래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미치고
좀 창피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우리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무소에서 주는 연봉이 좀 이렇게 제일 크리티컬하게 볼 텐데.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설계비가 사실은 또 올라가야죠. 또 올라야 연봉을 돼요.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한국 상황에서 저는 제가 그거를 계속 오래 해봐서 아는데 돈 얘기를 하면 얘기가 3,000%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져 얘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전략은 돈 얘기를 하지 않는다. 네네. 일을 줄이거나 부당함을 계속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올라간다. 그쪽으로 약간 방향을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돈 얘기를 하면 아마 인터뷰 안 되겠죠. 워낙 격이 뭐 얼마나 돼. 그냥 워낙 이렇게 저렴하잖아. 지금 마지막으로 거기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인턴 두 분은 못했지만 우리 인턴 오는 학생들한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건축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의 삶은 일반 그 셀러리맨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페이먼트 봉급 얘기를 하셔도 좀 문제인데 봉급이 낮다는 게 제가 늘 표현하는 그래프. 0에서 뭐 30년. 요게 이제 되게 보이나 요런 게 이제 보통 일반 셀러리맨이 올라가는 속도라고 보면 돼요. 셀러리맨이 0에서 30년 일을 한다 그래요. 저는 전문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프로페션. 요거는 셀러리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문직들은 이쪽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무실에 처음에 딱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당연히 페이먼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낮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이 차이가 아니라 내가 이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셀러리맨 커브 이거랑 같이 생각한다면 전문직은 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요즘 어떻게 보면 현실을 중요시하고 현재 삶의 어떤 질을 따지는 세대에게 얼마나 좀 호소력이 있을지는 저도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데요. 낮다고 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네. 끝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직들은. 네. 그거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재질이 있고 굉장히 좁은 친구들이 너무 빨리 초기에 포기하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건축 산업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밝게 봅니다. 왜 밝게 보냐면 더 이상 나빠지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나빠지기 힘들어서? 네,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집니까? 보세요. 급여도 계속 오를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일도 점점 그 좋은 건축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서티피케이트된 아키텍트들이 이제 일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이 소득이 오르고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 30년 지나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전 교수님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 한 분들 팔아서 틀림없이 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그 오늘 그 박 대표님의 이력과 또 파크이즈 사무소에 관한 창피하다는데 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걸로 뭐 아마 편집 내용 다 뽑힐 것 같고요. 너무 창피해. 갑자기. 근자감이라고 요즘 들어보셨어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 네, 마지막에 아주 근자감을 풀로 치는 그런 이제 멘트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너무
아,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야 좋죠. 예. 뭐, 날이 좋아지면 소주나 한잔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